세상의 무게를 저 연약한 연필로 다 그려낼 수는 없을 것이다. 세상은 아마도 저 원고지 밖에서 더 치열할 것이지만 나에게 허락된 무기는 또 이것뿐이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칼로서 세상을 산 그에게서 나는 길을 묻고 싶었다. 세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손을 그의 칼로부터 연마하고 싶었다. 이순신. 바다에서 그의 칼은 늘 정직했지만 세상은 그의 정직한 칼로도 베어지지 않았다. 세상은 무력했지만 무력한 만큼 견고했다. 임금이 이끄는 그 세상 앞에서 이순신의 칼은 늘 고독했다. 선조의 땅과 이순신의 바다가 만나는 그 경계선 위에서 나는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는 한 정신을 만난다. 정유년 4월 초하루 말다. 오늘 옥문을 나왔다. 오늘 옥문을 나왔다. 이순신의 백의종군은 그 한마디로 시작된다. 이순신은 홀로 걸어서 남대문 밖까지 갔다. 그날 날씨는 맑았다. 남문 밖 윤관의 종집에 이르니 조카 둘이 맞았다. 그들과 더불어 한 대창에 앉아 오래도록 얘기했다. 그것이 전부다. 그는 억울하다고도 쓰지 않았고 원망의 말도 적지 않았다. 슬프다고도 쓰지 않았고 고통스럽다고도 적지 않았다. 오늘 옥문을 나왔다. 오직 그것뿐이다. 단 한마디로 잘라내버리는 그 무서운 긴장 속에 이순신의 내면은 감춰져 있다. 처음 이순신을 체포할 때 선조는 이순신을 죽이려는 의지가 분명했다. 선조는 이미 3년 전부터 이순신을 제거하려 했다. 그 의도가 드러난 회의 기록은 모두 6차례. 회의 내내 선조는 끊임없이 이순신을 의심하고 원균을 두둔하며 신하들을 떠보고 있다. 혹시 밖에서 원균으로 바꾸자는 의견은 없소? 도대체 밖에서는 이순신을 어떻게들 보고 있어? 과연 이순신이 군을 통솔할 만한 재능이 있긴 한 거요? 네, 듣자니 원균은 나라를 위해서는 죽음도 겁내지 않는다 하더군. 원균과 같은 장수를 흔히 볼 수는 없을 게야. 한산도의 장수는 편안히 들어누워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오? 이순신이 대체 글자를 알기나 하는 거요? 결코 이순신을 용서할 수 없어. 결국 그 끝에서 선조는 이순신을 체포한다. 체포 당시 선조는 이순신을 꼭 죽이려 했다. 신하로서 임금을 속인 자는 마땅히 법률대로 사형에 처하는 바, 이순신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선조와 이순신,
두 사람은 7년 전쟁 내내 갈등하고 대립했다. 그 화해할 수 없는 두 사람의 길이 조선의 비극이었다. 그러나 선조는 이순신을 죽이지는 못한다. 정유재란이 다가오고 있었다. 히데요시가 전 일본의 군세력을 휘몰아 직접 군을 지휘하며 바다를 건너올 것이라는 풍문 앞에 조정은 무겁게 침묵하고 있었다. 임금은 나를 죽여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었으나 이젠 나를 살려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살려준 것은 결국은 적이었다. 살아서 나는 다시 나를 살려준 적 앞으로 나아갔다. 선조가 적의 공격 때문에 이순신을 살려줬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선조가 이순신을 죽이려 했던 이유 자체는 소멸된 게 아니었다. 선조는 언제든지 이순신을 다시 불러들여 죽일 수 있었고 또 그럴 의지가 분명했다. 그 속에서 이순신은 옥문을 나온 지 이틀 뒤인 4월 3일 남쪽으로 길을 떠난다. 정유년 4월 3일 말다. 아침 일찍 길을 떠났다. 나는 인덕원에서 말을 쉬게 하고 조용히 누웠다. 저물어서야 수원에 들어갔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심부름하는 병졸의 집에서 잤다. 이순신의 백의종군은 초라했다. 그의 숙소는 정해져 있지 않았고 곁에는 늘 호송관이 따라붙었다. 그는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인 신분이었다. 저 시골 집에 그 행랑채에 가서 자든지 아니면 그 무너진 관아 건물, 관아의 그 객사 같은 데 가서 자고 그 심지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집에서 잤다라는 기록도 있는 걸 보니까 그 숙소나 잠자리는 매우 남루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백의종군은 초반부터 엄청난 비극을 만난다. 백의종군 14일째인 4월 13일 이순신은 길 위에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는다. 막 고향 어귀에 도착한 직후였다. 종순화가 와서 어머니의 부고를 전했다. 뛰쳐나가 가슴을 치며 발을 동동 굴렀다. 하늘이 캄캄했다. 곧 개바위로 달려가니 배는 벌써 와 있었다. 애통함을 다 적을 수가 없다. 뒷날에 대강 적는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늘 애통함을 다 적을 수가 없다. 뒷날에 대강 적는다. 이렇게 해놓고 이날이 4월 13일인데 4월 19일 날 일기에 보면은 그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이순신 장군의 그 슬픈 내면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난주일기 전편을 통해서 이순신이 자기의 내면 정서를 드러낸 아주 희귀한 경우에 속하는 일기이죠. 당시 순천에 있던 이순신의 어머니는 아들이 추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올라온다. 노구였던 터라 배에는 자신의 관도 함께 실었다. 그리고 관이 실린 그 배에서 죽음을 맞는다. 그 모자간의 그 인륜의 그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이순신과
이순신의 조국과의 관계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순신과 그 어머니의 그 도저히 끊어버릴 수 없는 일륜의 관계인 것이죠. 이런 관계들이 어머니, 이순신, 그 조국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륜의 관계로 얽혀드는 아주 비극적인 대목입니다. 이순신은 어머니의 빈소를 지킬 수 없었다. 상을 치른 지 3일 만에 다시 길을 떠났다. 이순신은 이때의 심경을 일찍 죽느니만 못하다고 표현했다. 일찍 길을 떠나며 어머니 영전의 하직을 고하고 울부짖었다. 천지에 나 같은 사람의 사정이 또 있으랴. 그저 일찍 죽느니만 못하다. 죄인 이순신의 몸은 당시 전쟁을 총괄하고 있던 도원수 권율에게 인계된 상태다. 이순신은 이제 권율에게가 그의 처분에 따라야만 한다. 그때 권율은 남원에 있었다. 그러나 남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순신은 권율이 순천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헛걸음이었다. 이순신은 다시 권율을 찾아 순천으로 떠난다. 그런데 막상 순천에 도착하자 죄인을 인계받아야 할 권율은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원수는 내가 온 것을 알고 군관을 보내 조문하고 또 안부를 묻는데 그 위로하는 말이 못내 간곡하다. 아침에 원수가 또 군관 권승경을 보내어 문안하고서 말하기를 상중의 몸이 피곤할 것이니 기운이 회복되는 대로 나오라고 한다. 그것은 상중에 있는 그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을까? 그러나 어떻든 권율은 이순신에 대해 뭔가 결정을 해야 할 사람이다. 하지만 권율은 아무런 명령 없이 다시 길을 떠나버린다. (5월 1일) 순찰사와 병마사는 원수가 머물고 있는 정사준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며 무척 즐겁게 논다고 하였다. (5월 2일) 원수는 보성으로 가고 병마사는 본영으로 갔다. 이때부터 무려 4개월여 동안 이순신의 위치는 매우 모호하다. 그에게는 어떤 명령도 없고 어떤 요구도 없다. 버려진 우물에서는 물을 찾지 않듯 이순신은 방치된 채 할 일이 없었다. 도원수 권율은 백의종군하는 내가 순천 도원수부에 신고하고 나서도 나의 임지와 보직을 정해주지 않았다. 나는 무기한 대기 상태였다. 아마도 그는 내가 다시 배에 오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나는 연안 일대 무너진 포구들과 지리산 산속 마을과 섬진강 강가 마을들을 또 돌았다. 인기척 없는 마을엔 개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고 버려진 우물 속에서 풀이 자라 올라왔다. 어느 마을에나 장정은 보이지 않았고 건져서 쓸만한 것은 못대가리 하나 없었다. 아마 지금 같은 가을인데 날은 점점 추워오고 또 큰 전쟁은 점점
오는 그런 판에 이런 오지를 떠도는 그 심정은 참 이런 말할 수 없이 비장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무서운 전쟁은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다가오고 자기 휘하에 가진 아무런 군사라든지 뭐 군비가 전혀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정말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그런 산천을 떠돌아 다니신 거죠. 난중일기의 기록만을 놓고 볼 때 이순신과 권율은 꼭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순신은 다시 권율을 찾아간다. 권율은 합천에 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 도착한다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이순신의 무기한 대기 상태가 계속된다. 국가가 나온 다른 통은 아무 데도 안 가요. 이순 장군이 조력을 같은 바람에 있거든요. 갑니다. 우리 알기는, 내가 알기는 요토에다가 옛날에 이 의회가 살았던 집터다. 그래가지고 요 상처를 여기 이제 직선 살고 있는 여기는 이제 오래돼가 날아가지고 그렇고 이제 옮기지. 직선이 여기 살고 예, 있습니다. 이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살고 계시네. 예, 요토가 이제 지금 이 의회 살던 집터. 여기가 집터. 예, 예, 이제 저기 넘어가서 뭐. 백의종군 4개월째인 7월 16일 이순신은 이곳에서 참담한 소식을 듣는다. 바로 칠천량 전투 패배 소식이다. 이 패배 소식이 있고서야 이순신의 위치는 비로소 어정쩡한 상태에서 벗어난다. 칠천량 패배 이틀 후 마침내 권율이 이순신을 찾아온다. 도원수가 와서 말하되 일이 이 지경으로 된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오전 10시가 되도록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직접 연해한 지방으로 가서 보고 듣고 난 뒤에 이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말하였다. 내 말에 도원수가 크게 기뻐하였다. 그 백의종군 하던 이순신과 도원수인 권율이 만나는 대목이 그 임진왜란 7년 전쟁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비극적이고 또 장엄한 대목이죠.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원균 7,000명 전투에서 대패했다는 것을 도원수는 알았죠. 이순신인들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서로 답답하고 서로 절박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게.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내가 남해안에 내려가서 바닷가의 사정을 알아보고 나서 대답을 하겠다. 바로 그날 오후 이순신은 길을 떠난다. 명령은 없었다. 그것은 이순신 스스로 찾아낸 명령이었고 스스로 정한 스스로의 길이었다. 적의 움직임이 이순신의 위치를 결정해준 셈이었다. 이순신은 이때부터 남해안을 훑어가며 정황을 살피기 시작한다. 칠천량 패배의 결과는 참담했다. 노량에 이르렀다. 거제 현령 안위, 영등포 만호 조계종 등이 와서 통곡하였다. 피하여 나온 군사와 백성들이 울부짖지 않는 이가 없었다. 거제 배 위에서 자면서 거제 현령 안위와 얘기했다. 밤 3시가 되도록 조금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 바람에 눈병이 생겨버렸다. 그 4개월여 동안 선조는 침묵하고 있었다.
선조는 이순신에 대해 어떤 발언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곳에서 선조를 다시 만난다. 이순신은 이곳에서 선조의 첫 교지를 받는다. 그토록 죽이려 했던 장수에게 내리는 선조의 첫 교지는 화려한 수사로 채워져 있었다. 지난번 그대의 직함을 갈고 그대로 하여금 백의종군께 했던 것은 역시 사람의 꾀가 어질지 못하면서 생긴 일이거니와 오늘 이와 같이 패전의 욕됨을 다하게 되니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이제 특별히 그대를 백의에서 뽑아 다시 옛날같이 충청 전라 경상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노니 그대는 부하들을 어루만지고 흩어져 도망간 자들을 찾아내 수군 진영을 다시 만들고 군대의 위풍을 다시 떨치게 힘쓸지어다. 그런데 선조는 자신이 내린 이 교지를 불과 보름여 만에 번복한다. 8월 7일 선조의 두 번째 글이 내려온다. 수군이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 그대는 해전을 포기하고 장조를 인솔해 육지로 올라가 도원수부의 육군과 합치라. 통제사로 임명하겠다고 한 지 보름여 만에 이제 다시 수군을 해체하라고 한다. 정반대로 내려온 이 두 개의 명령은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단적인 상징이다. 이순신은 두 번째 명령을 거부한다. 이제 수군을 패하여 버린다면 그들은 서해를 거쳐 한강에 이를 것입니다. 아직도 제게는 전선 12척이 있습니다. 비록 전선은 적지만 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외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삶도 죽음도 내가 선택하겠다는 뜻이었을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은 이순신이 선조에게 올린 모든 장계 문구 중 가장 묘한 여운을 남기는 구절이다. 체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선조는 그동안 이순신이 올린 전공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임금에게 자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인다는 건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도발적인 선언으로 읽힐 수도 있었다. 그리고 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대목은 이것은 자기의 전 존재를 내던져가지고 그 현실의 상황과 맞부닥치는 한 영웅의 비장한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임금한테 보내는 글치고는 정말 지나치다 싶게 자기 자신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그 수군을 패하고 육군하고 합치라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강렬하게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임금을 어떻게 은연중에 윽박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나는 장계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어 맨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써넣었다. 신의 몸이 아직 살아있는 한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난 그 한 문장이
임금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겨누는 칼이기를 바랬다. 그 한 문장에 세상이 베어지기를 바랬다. 수군을 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사실 이순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다. 다시 돌아온 수영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순신이 4년여 동안 머물며 구축했던 한산도 수용의 모든 자산은 이미 7천량 전투 패배 때 모두 불타고 없어진 상태였다. 이순신이 한산도로 수용을 옮긴 것은 임진년 다음 해인 1593년 7월이었다. 한산도로 오기 전 임진년 한 해 동안 이순신은 총 4번을 출격해 모두 승리하는 대전공을 올린다. 이듬해 한산도로 온 후부터 전쟁은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 바로 그때부터 선조와의 갈등이 시작된다. 선조는 그 소강 상태를 견디지 못했다. 선조의 출격 명령은 계속 내려왔다. 군사가 진격하면서 마구 무찌르면 남은 왜적들은 도망쳐 돌아갈 것이므로 적의 돌아갈 길을 끊고 섬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경은 수군을 거느리고 기회를 잡아서 적을 무찔러 죽이도록 하라. 그대는 수군을 정비하고 힘을 가다듬어 적들의 귀로를 막아 죄다 죽여버리고 나라의 치욕을 씻도록 하라. 임금은 계속 싸우라고 했지만 적들은 이미 전략을 바꾸고 있었다. 임진년 한 해 동안 싸우면 싸우는 대로 이순신에게 대패한 적들이었으니 전략을 바꾸는 것도 당연했다. 적들은 싸우려 하지 않았다. 그때 적들은 저 앞 웅천을 중심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적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명령은 계속 내려왔고 이순신은 쉬지 않고 출병해야만 했다. 그것은 소모전에 가까웠다. 명령에 따라 2월 2일에 출격하여 10일에 웅천에 이르니 적들은 포구 깊숙이 배를 감추고 든든하게 방비하여 소굴을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삼도의 수군이 합세하여 복병하고 기다리면서 연일 유인하였으나 적들은 끝내 나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7천량과 가덕도 앞바다를 오가며 여러 가지 계책으로 기어이 섬멸하려 하거니와. 웅천은 바다가 얕고 암초가 많아 수군 활동에 제약이 많은 곳이다. 그 이점을 이용해 적들은 아예 성을 쌓고 틀어박혔다. 그들을 유인해내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선조는 계속 다그쳤다. 그대는 급히 적의 퇴로를 끊고 도망하는 적을 어서 몰살하라. 선조의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던 그 즈음 서울로부터 내려오는 소식 속에 원균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가버년 8월 금은 맑고 바람조차 없다. 서울에서 영의정의 편지와 병조 판서의 편지가 왔다. 분개할 내용이 많이 적혀 있다.
원균 수사에 하는 일이 매우 해괴하다. 나더러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니 천년을 두어서 한탄할 일이다. 마음이 어지러워 잠을 못 잤다. 선조는 수군이 나서기만 하면 승리하는 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현실감이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선조의 한계였다. 문제는 이 한계를 이순신이 혼자 돌파해 나가야 했다는 데 있었다. 그 시대의 한계가 곧 이순신의 비극이었다. 선조 임금은 뿐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그 고위 신료들이 바다의 현실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거나 전적으로 무지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군에 대해서 이렇게 싸움을 독촉하는, 마치 어린애가 이렇게 투정 부리듯 하는 느낌까지 드는 정도로 다급하게 싸움을 재촉을 하는데, 그런 태도를 이순신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짐작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분이 임금이나 정치적인 그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으셨고 기록에도 쓴 적이 없었죠. 다만 그것을 대부분 임금의 그 보채는 듯한 독전 명령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선조가 전쟁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전혀 현실감이 없었던 반면 히데요시는 정반대였다. 그는 하급 무사 출신으로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바다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가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산발적이었던 왜구의 노략질을 국가 단위의 전쟁으로 바꾼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그의 군대는 전쟁을 일으키자마자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조선 반도를 물밀듯이 밀고 올라간다. 피난길에 오른 선조에게 적장 고니시 육기나가는 편지를 보낸다. 그것은 조롱이었다. 지금 우리 일본 수군 10만이 또 서해를 건너고 있어이다. 알 수 없구나. 대왕의 수레는 이제 또 어디로 가시려는가? 자신감을 얻은 히데요시는 자신이 직접 출병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출병 계획은 이순신이라는 엄청난 변수를 맞고 만다. 임진년 한 해 동안 이순신은 총 4번을 출격해 모두 승리한다. 그들은 이순신이라는 장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적장들은 어떻게든지 히데요시의 출병만은 막아야 했다. 당시 조선의 출병에 있던 갓도 기요마사 등이 편지를 보낸다. 황공황후나, 바다를 건너 조선에 오시는 일을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식량을 조사하였더니 잡곡밥을 먹으면 오는 4월 11일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치는 일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신중히 계획을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금년에 오시는 일은 연기하시도록 거듭 요청합니다.
이때부터 외적은 연안 깊숙이 외성을 짓고 틀어앉기 시작한다. 이 상황에서라면 육군과의 합동작전이 없이는 섬멸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미 개전 초기에 조선 육군은 상당수의 전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전황 자체가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이순신이 적의 식량 보급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대치만 하고 있어도 적에게는 상당한 압박이었다. 이순신이 그걸 모를 리가 없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요로를 고수하여 편안히 있다가 필요한 적을 기다려 먼저 선봉을 깨뜨리면 비록 만백의 대적이라도 도망하기에 바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적들에게 충분히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 그러나 선조는 막무가내였다. 이순신은 또 출격해야 했다. 싸우려 하지 않는 적들을 유인해가며 싸워야 하는 힘겨운 전투가 계속됐다. 1594년 3월 이순신은 지친 함대를 흉도에 정박한다. 이곳에서 이순신은 정반대의 명령서 한 장을 받는다. 이번에는 명나라의 명령서였다. 너희는 이제 함대를 해산하고 군대를 풀어 헤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인간은 마땅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너희는 일본군 진영에 가까이 가서 공인한 싸움을 일으키지 말고 천자의 변방 남쪽 바다를 소란케 하지 말라. 여관이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전쟁을 그만두라는 이야기였다. 이순신의 병사들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었던가? 이미 병사들이 돌아가 쉴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할머니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 섬 안에 여관이 있어요? 네? 여관이 없어요? 민박집을. 할머니 여기 민박해요? 네? 민박집이에요? 민박 안 해요? 민박하는 날은 저무는데 하루 잠잘 곳을 얻지 못하는 심정이 그와 같았으랴. 적들은 아직도 병사들의 고향을 분탕질하고 있었다. 조선반도 어디에도 조선 백성이 성하게 몸을 쉴 곳은 없었다. 금토 패문을 받은 그날 이순신의 일기는 읽는 게 고통스럽다. 가보년 3월 6일 저녁 나절에 거제로 향하는데 맞바람이 거슬러 불어 간신히 흉도에 도착하니 남의 현령이 보고하되 명나라 군사 2명과 외놈 8명이 패문을 가지고 왔으니 그 패문과 명나라 군사 2명을 보낸다고 하였다. 그 패문을 가져다 보니 명나라 도사부 담종인이 적을 치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는 몹시 괴로워서 앉고 눕기조차 불편하였다. 이날부터 이순신은 병이 나고 만다. 틀어박힌 외적을 끌어내 어서 죽이라는 임금의 명령이 힘겨워도 어찌 적들을 살려보낼 생각이야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이제 조선반도를 분탕질하고 있는 적들과의 전쟁을 아예 포기하라고 한다. 이순신은 어떻든 그 명령에 답신을 보내야만 했다. 이튿날 몸이 극도로 불편하여 꼼짝하기가 어렵다. 아랫사람에게 답하는 패문을 지으라고 하였더니 지어놓은 글이 꼴이 아니다. 나는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일어나 앉아 글을 지었다.